네, 지난 주말에는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 기대감, 즉 피봇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 붕괴론자들이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의 긴급 유동성 조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꽤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과 이번 주에 걸쳐서 가장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이제 이번에 그 시진핑 그 영수가 됐네요. 이제는 주석이 아니라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가 자기 산업을 채우는 과정에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중 간 갈등 문제 때문에 미국의 유학파들을 전부 제거할 거다 하는데 유호는 예상대로 제거가 됐습니다는 이강 그 인민은행 총재가 이렇게 지금 상무에서 탈락돼서 내년에 그 3월 달에 전임대에서 인민은행 총재도 그만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도 총재도 고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창용 지금 뒤쪽에 있습니다는 상당히 총재의 고민도 굉장히 쉽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고민은 나중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의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 아마 증시 붕괴론자가 될 겁니다. 10월에 증시 붕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다우존스가 한 2.5% 그리고 나머지 지수도 2% 이상 올라갔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저 지난 주말에 그 지수가 나오고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냐 하는 것이 이제 해프닝 됐던 얘기인데요. 그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주가가 40% 폭락하겠다 하는 루빈 이거스가 또 한 차례 그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이런 쪽이 지금의 증시 상황을 이렇게 대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그 증시 붕괴론 나오는 데에는 2분기의 성장률과 3분기의 성장률과 3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먼저 발표했죠. 근데 이제 증시 붕괴론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붕괴론의 서막이다, 시작이다 이렇게들 했습니다는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뭐 전 앵커가 그때그때마다 전해주십니다는 사실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주가를 버티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문제가 됐던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는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문제, 일본의 엔화 추락설 그 금융위기 문제 이런 것도 근본 요인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결국 이런 요인이 작용해서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미국의 3대 지수가 2%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가 2.5%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월가의 주식자들이 환호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도 아마 CNBC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춰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증시 붕괴론자에 비해서는 상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례적으로 월가의 주가 상승과 함께 환호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잡혀주는 분위기,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3분기에 미국 기업의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죠. 네. 그래서 1분기에 역성장 마이너스 1.6%하고 2분기에 마이너스 0.6% 역성장했습니다는 아마 역성장에서는 탈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 발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호재는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바꿀 것이다. 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신에서 지난 주말에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대목에 있어서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피벗 방향 전환 얘기도요. 이 방향 전환 얘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그때의 이슈가 이렇게 누그러졌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방향 전환 피벗 얘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는데요. 페드 인사들이 이것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벗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누그러졌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갑자기 불거졌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사실 기준금리는 지금 go stop 이렇게 홀드 원칙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청자분의 이렇게 눈에 강조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고 많이 했죠. 고 갤러핑으로 했죠. 3분기에 0.25%, 5월 달에 0.5%, 6월 이후에 6월, 7월, 8월 없었고 9월 달에 0.75%. 그래서 go stop 이렇게 홀드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스탑 되는 분위기가 이 4%에서 지금 4.5%까지 올라간 네.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4.5%에 올린 이후에 계속해서 인플레가 잡힐까지 홀드 원칙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는 역시 그 피벗 얘기는 이제 지난 그 9월부터 나왔죠. 그리고 피벗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한 결과가 9월 페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아시겠습니다는 잭슨 미팅이라든가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강한 매파 발언을 보면 대체로 시장의 9월 회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0bp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는 실제로 피벗의 간접적 시사는 100bp 예상 속에 9월 그 회의 결과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나라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저렇게 갤러핑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단계에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부담이 됐던 상황이고 또 나라 밖에서는 인플레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9월에 피벗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결과가 100bp 예상 속에 0.75%로 그친 것이 아마 반전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면 지난 토요일에 나온 피벗 방향 전환은 올해 이제 2차례 회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초에 1년은 11월 2일은 홀드 원칙에서 0.75는 그대로 가져가되 12월에 0.5%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얘기가 주가 반등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연준의 방향 전환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요인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역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의 가장 큰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잭슨 미팅 올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이죠. 8월 말에 했으니까. 네. 이때의 다시 한번 경기 침체 확률을 좀 얘기를 쭉 해봐야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그때는 페드 인사들이든가 파월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했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던 시장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 30% 내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다 하는 정도로 사실상 이 문제가 부담이 된 게 피벗 얘기가 나오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드도 9월 전망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 0.2%, 내년에 1.2% 보면 오크레 법칙상 GDP 갭으로 보면 올해는 1.5%의 마이너스 디플레 갭, 그다음에 내년에는 0.5%의 마이너스 디플레 갭 발생하는 이런 자충수가 들린 것이 피벗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를 수출이라는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임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말에 복면 개입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복면 개입. 지난주에 엔달러 환율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플레 수출을 위해서 달러 강세를 이렇게 최후의 저지선처럼 생각해서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150엔이 넘다 보니까 복면 개입이다. 복면 개입은 이렇게 전엔 거 모르십니까? 약간 기습적으로 네. 몰래 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방송에 복면가왕?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비밀 스텔스 원칙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위기 대책은 어느 정도 비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스텔스 스토빌리티 이펙트다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시장을 개입해야 개입하는 비용이 줄어들 상태에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데서 이걸 스텔스기가 비밀리에 음속에서 들어가서 확 공격해야 이렇게 그 적을 타파하는 능력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이런 공개적인 회의를 하겠다 하는 측면이 해외에서 퀘션을 그리는 배경이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바로 그게 복면 개입입니다. 개입하는 시기도 몰랐고 개입하는 양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가면에 가려졌다 해서 복면 개입인데요. 이게 마지막적으로 인플레 수출을 위한 페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국가들은 굉장히 먼저부터 반발을 했죠. 이게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요인은 파월과 연준이 자 양대 목표 예측 실패했죠. 인플레 예측 실패하고 완전고용도 2에서 3년인데 지금은 빨리 완전고용이 달성됐죠. 이거 양대 목표에서 저렇게 경기까지 그동안 2개월 전에 낙관했던 것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거의 100% 물론 100% 되지 않겠습니다는 시장 조사로는 100% 경기 침체한다.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서 피벗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경기 침체는 더 우려시키는데 또 미국의 국가는 더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리고 당신들 경기 침체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파월이든가 페드 인사는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데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결부돼서 피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준이 아무리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저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피벗을 하려면 자 인플레 실패해서 진단 실패해서 뒤늦게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피벗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에 퀘션을 그릴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자 지금 인플레가 잡혔느냐 이 문제부터 점검해야죠. 인플레는 뭐 잡히지 않았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지금 중간선거 이전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것이 9월, 10월 전에서 10월 10일 전에서 발표했던 9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커저리 테스팅 보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시기가 된다. 그런 과정에서 9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월비는 CPI가 8.2%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8월 대비해서는 0.4% 올라와서 억각자가 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페드 정책의 근원 CPI 상승률입니다.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비는 9월에 작년 9월 대비 6.6% 올랐습니다. 8월 대비해서는 CPI와 달리 이것도 0.6%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CPI는 서로 엇갈렸습니다는 전년 동월비와 전년 엇갈렸습니다는 근원 CPI 상승률은 모두가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 애초부터 공급 측 문제인데 총수요 관리 대책인 미국의 금리 인상 가지고 잡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통화정책 시차상 3월에 이렇게 금리 인상 효과가 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초반에 초반에 지적해진 대로 공급 측 요인은 금리 인상 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입증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피벗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측면은 지금은 인플레는 잡지 못했다. 또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잡는 데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피벗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렇게 대목은 지금은 피벗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자 통화정책 시작에서 보면 지금 변경하는 것은 자 시차상 보면 9에서 1년 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지금은 인플레적인 측면에서는 피벗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9개월에는 물가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피벗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준으로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지만 9개월 후 1년에는 잡히겠다는 생각에서는 월가에서 공감대가 돼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연준이 어쨌든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대로 피봇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수단이 동원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피벗이라면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냐 하는 이쪽에 언론들이 초점이 돼 있습니다는
피밭을 방향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뭐 내리냐, 지금 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기조가 지금은 긴축 기조인데 완화 기조로 가는 것도 피벗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피벗하기에서 언론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는 다른 그 피벗의 수단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인플레 타겟팅을 상향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인플레 타겟팅은 금융위기 때 설정됐던 2%를 지금 14년 경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드가 게으른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놓고 인플레 이렇게 타겟팅을 2%로 그대로 이렇게 돈을 뿌리기 전에 금리 뿌리기 전에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폴 크루만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자, 이 문제가 피벗에 대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지만 피벗에 또 하나의 기대가 생기는 것은 어떠냐 하면 지금 2%인데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가 8%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2%대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금리 뭐 아주 무척 많이 올려 있죠. 그러면 국민이 죽는 거죠. 경기 침체에서 죽고 소득도 침고 집값도 하락하고 주가도 폭락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거 정책을 하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인플레 타겟팅을 한 4%좀 올려달라. 그러면 자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한 4%대 가면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이 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4%도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타겟팅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 회의가 남았죠. 11월 달, 12월 달에 이 문제가 피벗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없어도 사실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는 다른 정책 수단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 타겟팅 피벗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낮추는 것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다음 달 11월 8일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노벤버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가 사실 중간선거라든가 대선의 직전을 대부분 다 그런 11월 달에 그러니까 직전에 집권당이 이렇게 분리했을 때 그것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이런 서프라이즈가 바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는 진짜 중간선거는 아직 2주분이 안 다가온 것 같아요. 그죠? 네. 11월 8일에 열리니까. 지금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의 이렇게 비행 결과를 발표하겠느냐 하는 이쪽이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장 마지막 조치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플레 부분에서 굉장히 낮춰지면 9월 인플레 부분에 낮춰지면 이것이 뭐냐 중간선거에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의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9월에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인플레가 10억이 나왔으니까 이 인플레 서프라이즈 부분에가 옥토버 서프라이즈 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내적으로 트럼프의 비행 결과를 발표하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전임 정부의 비행 결과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퀴즈와 그다음에 바이든 퀴즈 간에 이렇게 바이든의 지지도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걸 딱 발표는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역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행 결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발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좀 봉착돼 있죠. 봉착되는데 결국은 발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을 발표하지 않고 국민들은 비행을 발표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익 결부한 게 없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건 발표해야 된다. 네. 형평성 원칙에서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치적 측면에서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되기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노벤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은 페드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겠느냐. 노벤버 서프라이즈. 왜냐하면 11월 초에 중간선거 직전에
결국 피반 얘기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11월 페드 회의 결과에서 사실은 방향 전환 과정에서 확실하게 뭐가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집권당인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페드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페드 자체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예측도 실패한 고민, 예. 그다음에 방향전에 대한 고민. 만약에 노벰버 서프라이즈를 치고로서 페드의 회의 결과가 바이든 정부에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면 페드의 독립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성 문제에 회사는 네. 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11월 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준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거시경제금융회의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10월 달에 굉장히 이렇게 그 악재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더 큰 위기가 온다, 마치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한국 경제를 뭐 붕괴시키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10월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증시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2천 분기가 지금 2,200서 원에서 그저께 겨우 원달러인데 당장 1,500원 뭐 2,000원 갔다 하는 것이 지금은 1,400원 초반대에서 안정이 찾고 있고 지난 주말에 피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피반 얘기하면서 사실 NDF 시장에서 한국의 여기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부터도 이렇게 고개를 들게 했던 것이 결국 레고랜드의 신용 경색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뒷짐을 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실기 문제를 하는데요. 정책의 실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결론을 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책은 환율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는 이게 실기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뒤쪽에서 이렇게 다 대책 회의를 하셨던 요 사람이 이제 요 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한 50조 플러스 알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 문재인 정부가 뭐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부든 간에 지방적 자치단체의 그 지급 보증은 확실하게 이용하겠다는 조치인데요. 일단은 규모가 크고 네. 그다음에 문제 본질에서 확실하게 지급 보증하겠다 하는 본질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뒤늦게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의 지난 주말에 급등과 함께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긴급 유동성 조치에 대해서도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의 영국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조치를 인해서 네. 국내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정책 당국의 쾌재로 보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보면 이렇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고민했습니다는 자, 영란은행의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사태가. 영란은행은 빅스텝에서 물가를 올리는데 트러스 정부는 대규모 감세라든가 대규모 재정 지출에서 완화 정책을 했던 거죠. 이게 서로 엇박자가 되니까 한쪽은 긴축하고 인플레 잡기 위해서 네. 한쪽은 자기 자신의 정치 입장으로서 풀어버렸으니까 엇박자해서 지금 영국의 이렇게 영국발 금융위기 문제고 그거에서 장본인인 트러스가 40달 만에 결국은 이렇게 사임하는 배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한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한국의 어제 조치가 제2의 영국 사태 우려가 되겠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은 인플레 잡기에서 빅스텝을 연속으로 2차례 올렸죠. 마지막 케이스도 빅스텝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긴축 기조로 가는 거죠. 근데 추경호 팀은 어쨌거나 이 총수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자니까 이 문제 거기에서 유동성 지역에서 대규모로 풀어버리니까 완화 정책이죠. 영국과 똑같은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2의 이렇게 영국 사태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제 조치가 강도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다 하더라도 쾌재를 부르면 안 된다. 당신네들이 한 달 전에 이 문제가 시장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조금만 해서 대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초적 죄는 사실 한 달 전에 시장에 조짐이 나왔을 때 그걸 실경 이렇게 정책 당국의 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위기 대책이 사실 해외에서만큼 위기 대책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마치 우리가 무슨 하면
위기 대책이라는 건 정책 단기 시장의 주도력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질질 끌려가는 양상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마다 위기 대책하니까 질질 끌려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 대책하면 한 달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데 위기 대책 그런 걸 싹을 자르는 거지. 뭐 했느냐 도대체. 대책이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너무 보여주기 대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등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정을 찾다 해도 쾌재를 부리지 말고 제2 영국 사태니까 신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실 것을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의 방향 전환, 피복 기대감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 조치에 대한 엇갈린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